못 따라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 입학을 했는데 그럼 굉장히 이제 집이 어려운 환경에 성장을 해서 어떻게 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 학생이 대학을 꾸준히 다니려면 등록금을 벌든지 아니면은 생활비를 벌든지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취업 전선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의 생활 중에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 대학 안에서 대학이 가르치는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어렵다고 보거든요. 설령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정말 주경 야독하는 이런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이런 대학생들은 실제로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취업과 연관이 있는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학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이쪽 환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이 대학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받는 환경으로 가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 시점에 왔을 때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기업들이 또 대학에서 뭐 했어? 라고 할 때 저는 4년 동안 등록금 모으느라 알바하느라 시간 다 보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좋게 보는 기업들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GPA가 훨씬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안 뽑는다고요. 그나마 이공계는 특히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학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이제 인문 쪽을 전공할 거나 이제 경영 쪽을 전공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이란 말이에요. 대학교 성적. 근데 분명히 대학교 성적이 누구는 4점대고 누구는 2점대인데 2점대를 뽑는 회사가 몇 개나 있겠냐고요. 아니 여러 활동을 했다면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활동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요. 솔직히 2점대를 본다는 건 안 본다는 거죠. 그 학점을 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3점대를 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4점대를 받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학점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핵심인 것 같은데 뭐냐면 비문가님 말씀하신 지금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대학교 입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학점에 대한 내용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내신 성적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대입만 그런 게 아니라 고입도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입시에 대한 내용들이 하향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제 입시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거의 중등 입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 올라간 입시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어느 학교를 가는지에 따라서 어느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대학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그 대학교 입시 관련된 교수님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뽑을 때 그 전년도 입학했던 선배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해마다 점수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학생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근데 그게 결국은 고등학교 성적이기 때문에 그 실제 입시가 나타나는 건 중학교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다 정당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안들을 여러 가지 안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교육에 대한 내용, 입시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서는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입시에 대한 내용이 복지나 사회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결합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아이들을 속된 말로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목적, 더 좋은 고등학교 보낼 목적은 결국 아이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사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바라볼 때 너무 지나치게 경쟁에 대한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사실 갈등적인 면이거든요. 갈등적인 면이 안 풀리고 갈등적인 면이 결국은 사회적인 분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갈등에 대한 내용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경쟁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사회 일반인 구성원들이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즉 경쟁에 내몰리지 말고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대입이든 고입이든 결론적으로는
다들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회사에 가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일 문제는 사실은 취업을 했을 때 임금 차이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신입사원이 받는, 첫 해에 받는 돈이 일반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6천만 원. 신입사원이? 그게 이제 예전에 조사했을 때, 제가 3년 전에 평균 아니야, 평균? 신입사원 평균이죠. 신입사원 평균. 네. 제가 3년 전 자료를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5,800만 원 정도 됐었고, 삼성전자가 4,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이 친구들 월급 얼마 정도 받냐라고 하면은, 보통 한 2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내몰려 있는 게, 이제 제 결혼을 해서 제 아내의 케이스를 보면, 아내가 도서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서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30만 원 받고 일하는 사서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연봉 계산을 하면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천만 원을 못 받는 사람부터 대기업에 가면,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면은 거의 한 5천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2천과 5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잘 봐줘서 이제 한 3천하고 5천 차이라고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돈이 뭐 1년에 한 2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내가 남길 수 있는 돈이 1천만 원이냐 3천만 원이냐,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 저축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문화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을 했을 때 2세한테 쓰고 이런 돈들을 비교하면 차이가 정말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냥 작게 2천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3천하고 5천을 비교하면은 뭐 1.6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00하고 3천을 비교하면 3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이런 차이, 그러니까 이런 연봉의 차이가 사실은 좀 사회적인 차별을 많이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돈을 주겠다는데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못 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좀 다른 나라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하면 이게 뭐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제민주화 이런 식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비정규직 문제 뭐 그 사람들한테 이 처우를 개선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교 가려고 어릴 때부터 그 사교육에다 돈을 들이고, 이제 뭐 어학연수를 왜 가고, 이게 다 결국은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위치에서 안정적이고 더 나은 수입 때문에 그 삶을 영위하려고 다 그거잖아요. 결국은 돈의 문제네요. 네, 결국은 다 돈 문제고. 근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항상 유리한 거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이 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사회나 정치나 어떤 경제적인 그 룰 틀을 어떻게 짜느냐, 이거 분야별로. 이제 그 합의니까 결국 이런 거 약간 좀 정치적인 해결 뭐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사람들이 비교하고 싶은 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는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사내 게시판 같은 거를 회사에서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블라인드라는 업체에서 이제 마음껏 떠들어라 해서 주는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연봉 배틀이에요. 우리 회사가 얼마 주냐? 이거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 포스코 다니는데 얼마 받는다. 나 뭐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얼마 받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10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거의 그거는 이제 돈도 돈이지만 자존심 싸움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한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거를 해소하는 쪽으로 절대 향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 논의가 정치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입신양명.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어떤 관직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들. 근데 한편으로 또 뒤집어 생각을 하면 굳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육체적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직업적 어떤 역량과 직업적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 노동의 가치가 높게 취급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예,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게 될까?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뭐 배관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수선, 수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최소한의 아까 이제 사서 얘기도 하셨지만 최소한의 어떤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부분을 제가 해본다는 거죠. 약간 덧붙이면 네. 이게 대안은 아니에요. 일본 사회가 뭐 이것을 일본 예를 들면 그 일본 사회가 이걸 뭐 성공적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닌데 그냥 상징적으로 일본의 그 시급 최저 시급 아르바이트 비용이 제가 몇 년 전이 이제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고 아마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르바이트로 그냥 생활이 돼요. 일부는. 물론 이제 뭐 여유 있는 생활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서 소위 일본의 이제 프리터족이라고 있었죠. 뭐 지금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한편으로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이 되면 이게 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꼭 위로 이렇게 향하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더 완화는 되니까 그런 걸 약간 좀 상징해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대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원인이랑 대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갑자기 이렇게 경쟁하는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교육 방식이나 이런 교육적인 풍토를 핀란드처럼 협력의 방식으로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오크쌤이 말한 것처럼 경쟁에 대한 걸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현 그 갈등의 원인이나 갈등의 사태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갈등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로스쿨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로스쿨이랑 이제 사법고시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아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결승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배층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결승전까지 이제는 진입을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거든요. 불성서재란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로스쿨이랑 사법고시가 지금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는 게 로스쿨은 사법고시한테 너희들 그 계속 공부를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그 잉여로 남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사회에 진입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또 사법고시는 그쪽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돈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단어 그런 말을 썼던 게 예전에 사법고시 때는 있었는데 요즘 점점 그런 거니까 없어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입시 얘기했던 것처럼 전형 다양화 이런 얘기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제대로 한다면 경쟁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는 전형을 다양화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긍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에서 거의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층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형을 다양화하자는 내용에 동의를 별로 하지 않거든요. 통로 하나로만 진입할 수 있는 사람만 진입해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일본처럼 그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수 엘리트층에 진입할 수 있는 내용도 전형을 만약에 다양화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은 사법고시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로스쿨 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을 하되 같이 변시 보고 여기는 사법고시 보고 그 대신 같이 연수원에 들어가서 같이 경쟁한 다음에 그 성적으로 로펌 들어가고 판검사 임용되고 그러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그라운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라운드만 이제 옹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건데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왜 위로 올라갈수록 전형 다양화에 대한 내용이나 경쟁을 다양화하자는 내용에 대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판을 그렇게 짠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로스쿨에 대해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그 각 대학교 로스쿨 입장 관계자 총장에서 반대한대요. 그러니까 이 각 대학교도 그런 걸 이제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고 얼마 전에 뭐 대학교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공개가 된 건가요? 돼버린 거겠죠. 돼버린 건가요? 그리고 뭐 로펌은 로펌대로 음. 로펌은 이제 기사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유력 자제들 위주를 뽑냐? 우리는 이거 저기 봉사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할 수 있는. 우리는 결국은 이제 이 소송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쪽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 당연한 거다. 시장 경제 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속성이 굉장히 그 위쪽 선으로 갈수록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양에서는 판검사를 어떤 식으로 뽑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로스쿨 제도가 그게 이제 서구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뽑는 방식을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게 로스쿨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도 연수원 같은 게 있어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일정한 시험을 넘겼을 때 판검사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아니죠. 미국은 변호사 자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나중에 그렇죠. 경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선발하게 로스쿨 되는 제도가 제도인 약간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 저번에 홍만표 변호사 그 사건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안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아직까지는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검사, 판사가 임명이 되잖아요 처음에. 지금은 사법고시도 판검사를 연수원 나와서 바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역시 이제 어떤 그냥 연구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재판연구원이나 네. 그래서 판사는 아니고 한 3년 정도 그냥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변호사도 하고 그런 경력이 쌓인 이후에 판검사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사법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판검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 사법시험은 이제 패스하고 그리고 거기서 합숙 생활을 하잖아요. 그 연수원 생활을 하잖아요. 연수원 생활을 하는데 로스쿨은 이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한 뒤 실무를 하더라고요. 실무 기간을 이제 제 친구도 이제 그렇게 나온 애가 있는데 2년간 실무 쌓더라고요. 그리고 그 판검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부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경력으로도 이제 검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런 건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연수원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제가 알기로 2년 같은데요. 네. 이렇게 들으면 예, 저는 로스쿨 제도가 더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판사, 검사가 되는 것보다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어느 정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판사나 검사로서의 이런 그 넘어간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나중에 판사나 검사를 시작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이제 연수원 통해서 연수원 이제 수료하고 나면 판검사가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아무런 커리어가 없는 상태에서 판사나 검사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판결을 맡겨도 되나? 이 사람이 검사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사법고시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바로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를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15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